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실업률 증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된 LA 카운티에서도 연일 두드러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주가 늘고 있어 보건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내일부터 LA 국제공항에서 열 측정 카메라를 설치해 공항 이용객들이 고열이 있는지 카메라 이미지로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차 유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올드타이머인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지점에 개발한 주상복합 건물 마니 매너가 오늘 오픈했습니다. 박형만 이사장은 마니 매너를 비영리 재단인 만인복지재단에 기증해 건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한인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일부 마켓 주차장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주로 한인 노인과 여성들을 겨냥해 차에 치인 것처럼 위장을 한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미국의 5월 기존주택 거래가 전달에 이어 또다시 크게 줄며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백악관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한반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 19일 동안 나흘 동안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에도 주요 기술 기업 주가 강세가 유지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기술 인력 등을 고용하는 IT 기업들의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술, 비농업 분야 등 특정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신규 비자 발급 금지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H-1B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전근시킬 때 사용되는 L-1 비자, 미농업 분야 임시 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문화교류 비자인 J-1 가운데 특정 비자에 적용된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술 분야, 조경 서비스, 임업 등의 업종에서 많은 기업이 이용하는 취업 비자에 적용되며 농업 종사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식품 서비스 종사자와 다른 분야의 일부 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숙련된 전문직 근로자에게 사용되며 기술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수혜자는 단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H-2B 비자는 건설, 조경 등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 발급됩니다. 한편 L-1 비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전근하는 임원 등 다국적 기업 경영진에게 사용됩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숙련 노동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이민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으로 노동자들에게 5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된 LA 카운티에서 지난 연일 두드러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추가로 18건이 보고됐고 확진자 수는 추가로 2,571건이 보고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 사흘 연속 하루 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000건 이상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확진자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85,942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3,137명을 기록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LA 카운티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은 예상돼 왔던 일이지만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지역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최근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부담스러운 심경을 호소했습니다. 페러 보건국장은 오늘 개인 성명을 통해 본인과 LA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카운티 내에서 시행되는 안전 지침에 불만을 지닌 시민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러 보건국장은 매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로 코로나19 추이를 브리핑하고 있는데 일부 격양된 주민들이 페러 보건국장에게 총격을 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니콜 퀵 전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불만을 느낀 주민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LA 국제공항에 열 측정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오늘 LA 국제공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내일부터 LA 국제공항에서 열 측정 카메라를 설치해 공항 이용객들이 고열이 있는지 카메라 이미지로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 측정 카메라는 100.4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승객들을 감지해내게 되며 카메라에 잡힌 공항 이용객은 공항 내 의료 담당자에게 인계돼 체온계로 열이 있는지를 가려내게 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주가 꾸준히 늘고 있어 보건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2차 유행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오스트 언론 미네소타대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 소장이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조만간 늦춰질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1, 2, and 3 waves. I think we're going to just see one very, very difficult forest fire of cases.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미국 내에서 3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 1일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수치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최근 7일간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서부와 남부, 중서부 지역 10개 주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는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 So unfortunately it is not fading away, and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it's only getting worse. 이처럼 일부 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는 2차 유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집중 발병 지역이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안다면서 2차 유행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만 2차 유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You prepare for what can possibly happen. I'm not saying it's going to happen.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35살 미만의 청년들 사이에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들 중에 무증상 전파자가 많고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 부모나 조부모 등 고연령대로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올드타이머인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지점에 개발한 주상복합 건물 만희매너 아파트가 오늘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박형만 이사장은 만희매너 아파트를 비영리 재단인 만희복지재단에 기증해 건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한인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형만 만희복지재단 대표가 단독 개발자로 나서 총 2,500만 달러가 투자된 주상복합 건물 만희매너가 4년여 만에 완공돼 22일 그랜 오프닝을 맞았습니다. 2016년 4월에 첫 삽을 뜬 만희매너는 타운의 심장부인 올림픽과 카탈리나 남서쪽 지점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세워진 7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1층에는 5,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리테일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건평 6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스튜디오부터 원베드룸, 투베드룸, 그리고 로프트가 달린 투베드룸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유닛 중에 7개 유닛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부지 가격 700만 달러에 공사비 1,800만 달러가 투입된 만희매너는 지난 3월에 준공돼 현재 22개 유닛이 세입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소독 광부 출신으로 53년 전 맨손으로 미국으로 이민하 아파트 재벌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박형만 만희재단 대표는 22일 주상 복합 건물 마니매너를 마니복지재단에 기증해 건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임대 수익을 한인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마니코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이름을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전체를 비영리 재단으로 이제 제가 도네이션을 지금 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여할 겁니다. 기여해서 이제 코리아타운이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포사회가 이렇게 침몰하고 슬럼프에 있는 이 상태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내 생애를 이종의 미를 이렇게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만 대표는 지난 24년 동안 고향인 충청남도 공주의 불우이웃들에게 매해 생활지원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이곳 LA에서도 6년 전부터 한인과 타인종 불우이웃들에게 매해 생활지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는데 오는 8월 타운에서 6번째로 불우이웃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3만 5천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손으로 미국을 이제 67년도에 도착해서 정말 한 푼 두 푼 그 노력해서 돈을 모여가지고 드디어 코리아타운 우리 코리안 퍼레이드가 시작된 그 입구에 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인의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말하자면 그 삶의 긍지를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 건물을 졌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그게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마니매너는 한인이 단독 개발자로 나서 한인은행인 구위셔은행으로부터 공사 비용을 대출받아 한인 건축업자와 하청업체들을 고용해 만든 한인 순수 합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한인 사회에 힘을 북돋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박 대표는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일부 마켓 주차장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주로 한인 노인과 여성들을 겨냥해 차에 치인 것처럼 위장을 한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사회 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 같은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한인들의 피해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고 실제로 용의자로부터 돈을 요구당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0대 한인 여성 차모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경 한인타운 지역 쇼핑몰에 들렸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한 히스패닉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와 차 씨가 후진하려던 차에 치였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차에서 내린 차 씨에게 이 남성은 자신이 마켓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차에 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당황했던 차 씨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이 남성에게 그렇다면 차에 치인 게 맞는지 주차장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러 가자고 요구했고 이에 이 남성은 횡설수설하다 앞으로 운전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현장에서 뛰어 도망갔다고 차 씨는 전했습니다. 차 씨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근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알리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한인 여성도 한인마켓 주차장에서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차에 부딪혔다며 돈을 요구하는 남성에게 차 안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요구하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들에 따르면 차에 치인 것처럼 위장해 돈을 요구하는 남성은 공통적으로 히스패닉으로 주로 혼자 마켓에 오는 한인 여성이나 노인들을 노렸고 특히 주차장에서 경비원들이 보이지 않는 시점을 골라 이 같은 행각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들은 해당 용의자의 인상착이 짧은 스포츠 머리에 두건으로 입을 가리고 다니는 20대 중반의 히스패닉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본 것이 생각나 침착하게 대처를 했지만 나도 당황해서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LA 한인타운 노인센터와 오렌지 카운티 한미노인회, 샌디에고 한미노인회에 쌀과 라면, 김, 물 등이 포함된 식료품 선물 교환권 패킷을 전달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과 샌디에고 한미노인회 한청일 회장은 H마트의 도움으로 한인 노인들에게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시니어 센터를 위해 H마트에서 지원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H마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얼바인 캠퍼스 법과대학원에 한인 이름을 딴 장학기금이 생겼습니다. 한국계인 리처드슨 송스쿨 학장은 최근 재미동포 사업가 캐롤 유진 최 씨 부부가 기부한 10만 달러와 대학이 매칭 펀드한 10만 달러로 최 패밀리 로스쿨 장학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해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1세 학생에게 전달됩니다. UC 얼바인 로스쿨 재학생의 23에서 25%는 1세 학생입니다. 캐롤 최 씨는 1985년, 남편 유진 씨는 1986년 각각 UC 얼바인을 졸업했고 부부의 딸 사라 씨는 2018년 로스쿨을 나와 현재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건강, 미용, 애견용품 유통업체인 UE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UC 얼바인 재단 이사인 부부는 2020 최우수 동문상의 주인공입니다. 센트캐니언 컨트리 클럽의 스티브 김 대표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한인 가정 상담소에 7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이에 한인 가정 상담소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20명의 위탁 가정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총 3개월에 걸쳐 주거 렌트비와 공과금, 식품과 생필품 마련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스티브 김 대표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 자일렌을 지난 1999년 프랑스 알카텔사에 20억 달러에 매각함으로 IT 업계의 성공 신화를 이룬 바 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알게 된다면 크게 웃게 될 것이라며 비아냥댔고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명 초안도 북한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협상을 주도한 국무부를 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또 비난했고 백악관은 볼턴과 회고록이 잘못된 사실로 가득 찼다고 반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둘 사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면 크게 웃을 것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한 친서는 북한 노동당의 선전부 직원들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북미 회담을 주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협상가들은 통제불능 상태인 것 같았고 협상에 대한 열정에만 사로잡혔었다는 겁니다. 특히 비건 대표는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회고록 자체가 잘못된 사실투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 Federalists talked about the numerous serious factual flaws which have been underlined as being false by Pompeo, Lighthizer, and others who have all come out and said that this book is full of mistruths about themselves and about others in this administration and certainly about th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에 대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기회를 줬지만 제정신이 아닌 인사로 여겨졌고 호감을 얻지 못해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거짓말로 꾸며졌고 국가기밀정보까지 공개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백악관은 회고록 출판을 막는 소송 과정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 110개를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백악관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한반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남북의 내밀한 협상 내용을 전한 볼턴 회고록에서 백악관은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삭제를 요구했는지 KBS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볼턴 회고록을 4월 27일 받아 검토하고 만든 요구 목록입니다. 17페이지 분량으로 414곳에서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남북미 관련 사안이 상당수입니다.
볼턴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데 그 이유를 북한의 한미균열 시도 방지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과 더욱 협력하지 않으면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한미균열 시도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전략 노출을 꺼린 걸로 보이는데 볼턴은 거부합니다. 한국의 의제가 미국의 의제는 아니다라고 단정했는데 백악관은 항상이란 단어 추가를 요구합니다. 한국의 의제가 항상 미국의 의제인 것은 아니다로 달라집니다. 상대국을 배려한 최소한의 외교적 수사를 넣으라는 건데 볼턴은 받아들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볼턴의 불편한 감정은 백악관도 막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로 만든다고 썼는데 백악관이 문 대통령을 한국인들로 바꾸라고 했지만 볼턴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외에도 인용 표시를 여러 번 요구하며 사실로 확정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볼턴은 핵심 부분의 변경은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북미 남북관계 부분에서 회고록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백악관의 입장이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 때와는 달라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백악관이 볼턴에게 삭제나 수정을 요구한 대목들을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비건 대북 특별대표 등 국무부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볼턴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국무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 등에 대해선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볼턴 회고록의 내용 또 이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을 보면 볼턴이 개입해 결렬로 끝난 북미 협상의 파장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회고록에서 밝혔듯 볼턴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결과는 그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책 결정 라인 곳곳에 전화를 돌린 볼턴의 사전 정지 작업 결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만든 공동성명 초안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망설이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수정을 요구한 목록을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다고 표현한 부분을 볼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고치라고 요구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볼턴이 대북 외교가 유약했다며 외교 라인을 공격하면서 정작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자신은 쏙 빠지는 언급을 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볼턴은 이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면적 제재 해제 대신 부분적인 제재 해제와 같은 건 어떤지 물어봤다는 문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라고 했지만 볼턴은 거부했습니다. Well, I was very concerned that he would give away things that he didn't need to give away. 자신의 회고록을 두고 백악관과 티격태격하는 상황에서도 볼턴이 버티고 있는 건 미 공화당 일각에서도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결렬로 끝난 하노이 회담의 파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선거 유세에 참석했던 캠프 직원 2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오늘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참석했던 캠프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 선발대로 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유세에 참석했지만 행사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세 시작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캠프 직원 6명까지 총 8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토요일인 20일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는 실내 체육관에 군중이 운집하는 형식으로 열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웠습니다. 1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에 6,2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다 특별히 간격을 두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 19일 동안 나흘 동안 치명적인 총격 사건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주말과 휴일이 낀 지난 4일간 이 미국 시민들은 노예 해방의 날인 준틴스데이와 파더스데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시카고와 뉴욕,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샬럿 등 주요 대도시의 길거리는 총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흑인 사망 사건 항의 시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등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치안 공백 현상이 아니냐는 것이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선 19일부터 이날까지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지는 등 104명의 사상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시카고의 오스틴에서 아빠와 함께 차에 있던 3살 배기가 총에 맞아 숨졌고 현지 지역사회 리더들은 총격범을 잡기 위해 $10,000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총격 사상자가 나온 시카고의 주말이었다고 전했고 팍스뉴스는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도시가 피해 휴일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을 둘러싸고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 역할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앞으로 보완할 과제는 명확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 내용 중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결과라면서 문 대통령을 경계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인 북한 비핵화를 경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더 중시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외교 전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경시하고 남북관계만 중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지난 2018년 초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미 대화와 비핵화 진전이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 간 협의체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북한으로부터 친미 사대주의 행보를 보인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것은 볼턴 전 보좌관 말대로 한국 외교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다만 볼턴 회고록은 한국 외교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 가기 전에 이른바 빅딜과 스몰딜, 결렬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결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모들에게 노출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하노이에서도 공동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오판한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을 모욕하고 외교 기밀을 누설한 사실 자체로 비난 대상이고 동맹국 외교 노력을 방해했음을 스스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저급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참모들이 미국 행정부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 노력이 없을 경우 하노이 결렬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외교에 중대한 교훈이 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시기를 두고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말이 무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상임위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재확인하고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를 설득하러 직접 지방에 사찰로 향했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조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언제 온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있을까요? 본인들이 금주 안에 온다고 해서 이게 금주 안에 오겠지. 설득을 거들었던 초선 의원들은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의 복귀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 시점을 이번 주 초반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 원내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라고 말했을 뿐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면서 하루 이틀 상황을 더 보고 결정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차피 통합당 내부에서는 18개 상임위 전부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도록 놔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빨리 복귀해봤자 결과가 달라질 것 없다는 판단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통합당의 회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위중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는 통합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진의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한편에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도록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겠다는 통합당과 키를 잡고 있지만 마음이 급한 민주당의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뒤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아니면 결국 박병석 의장이 특단의 결단을 내릴지 21대 국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 전단을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남 확성기도 다시 설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비무장지대 북쪽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이 군과 정부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서부와 중부 전선 등 최소 20여 곳에서 동시 다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통한 비방이나 전단 살포 같은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로 남과 북은 각각 40여 곳에 달하던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2년 만에 다시 북한군이 설치하는 겁니다.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밝힌 4대 군사행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이 실제 대남 방송을 할 경우 우리 군도 다시 방송시설을 복구하거나 이동형 방송 장비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또 살포가 임박한 북한의 대남 전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경우 상황별 다양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깊은 중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준비됐다고 위협했습니다. 풍선 이외에 무인기 등 다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라를 살포하는 그 수단이나 행위나 다양한 방안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수단이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특정시켜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 국방부는 대남 전단은 남북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이자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단 살포 계획을 중단하라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목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목 근육이 긴장 상태가 돼 통증에 시달립니다. 사무직이나 학생은 모니터와 베개 높이에 신경 써야 합니다. C자형 정상 목뼈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같은 자세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므로 수시로 목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너무 아래에 있으면 집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빼기 쉽기 때문에 머리가 몸보다 1cm 앞으로 나갈 때마다 목에는 2-3kg의 하중이 전해집니다. 목에 전해지는 하중은 근육의 미세 손상을 유발하며 경직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근육과 인대가 과도한 힘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 증후군으로 진행됩니다. 모니터 화면 상단 기준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과 눈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받침대 등을 이용해 모니터 높이를 높여주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들려 거북목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눈높이로 들어서 봐야 합니다. 고개를 웬만하면 숙이는 동작을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개를 오랫동안 숙였을 때는 반드시 고개를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해줘야 합니다. C자형 목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때 높은 베개를 피해야 합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목뼈가 일자형이 돼 경추의 신경 및 혈관을 압박합니다. 평균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약 6cm 높이가 되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목에 무리를 주지 않아서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다면 어깨 넓이가 누운 자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좀 더 높은 베개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에도 주요 기술기업 주가 강세가 유지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3.5포인트, 0.59% 상승한 26,024.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0.12포인트, 0.65% 오른 3,117.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10.35포인트, 1.11% 상승한
1056.4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이내 반등했고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다소 키웠습니다.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93% 올랐고 금융주는 0.48%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8% 오른 40.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40달러를 회복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97% 상승한 43.02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주요 산유국의 감산이 지속되고 최근 경제 재개 조치로 원유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유가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시추기 숫자가 줄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8% 오른 1766.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월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거래가 전달에 이어 또다시 크게 줄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9.7% 떨어진 391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409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 약 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26.6% 급감했으며 이는 1982년 이후 최대폭의 감소입니다. 올가을 도입될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계 iOS에 홈 화면을 더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맞춤하에 꾸밀 가능성이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이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서 앱 개발자들을 위한 연례 행사인 세계 개발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계 개발자 대회 행사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개발자 대회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상대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용 운영체제 등의 차기 버전에 담길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에 맞춰 미리 앱을 개발할 수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애플 고객에게는 앞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에 도입될 새로운 기능을 엿볼 기회입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22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LA 지역 화요일인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주중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주말인 토요일까지 예년 기온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내일 낮 최고 101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낮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4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